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재 전 경제부총리 아시죠? 이분이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정치는 경제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초에 폴리코노미라는 말을 만들었죠.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책 제목과 그런 기사에 나온 이 언어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진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총선 결과도 해석하고 앞으로 전망도 내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쭉 진행할 건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모셨거든요. 앞 시간에 일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실 예정이고요. 뒤 코너에서는 이번에 이 경기도 분당갑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이광재 전 의원 모셔서요. 베테랑 정치인이시고 이제 또 지금 당선은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입장에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코어 가장 유명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명한 거 맞으시죠? 욕 많이 먹는 걸로. 아니 유튜브 시작하면 항상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세트로 이렇게 나오세요 요새. 방송 많이 하시죠? 아니요, 방송 이제 많이 줄었고요. 이제 유튜브 많이 나가고 있고 네네네. 댓글에 항상 요거도 먹고 그거 상처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또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욕 많이 먹는 순서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한 분씩 일단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지금까지 국정 운영 잘못했어. 다 바꿔. 이런 경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같은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데 집단지성이 좀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했지만은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짠 거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미묘한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진 게 범야권 192석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2대 108.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딱 출구조사 발표되고 나서 200대 그냥 100 이하 막 이런 식의 방송 예측 보도가 나왔잖아요. MBC는 최대치가 99석이었어요. 네. 맞아, 출구조사 그랬었어요. 최대치가 국힘 99석. 예.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압승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출구조사,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최종 결과를 보면. 근데 워낙 출구조사 예측조사가 민주당의 더 큰 압승을 예측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 건가? 아닌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네. 숫자 예측을 좀 하셨는데 투표율하고 당선하고. 그러니까 레인지로 했을 때 제가 94석에서 103석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08석이 됐으니까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를테면 뭐 국힘 과반 예상하시고 뭐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근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68%가 넘으면은 100석 언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한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가 보통 15만에서 3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배가 넘지 못하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14만 몇천 명에서 하여간 뭐 29만 몇천 명인데 대충 15만에서 30만 잡으면은 1%의 유권자는 3,000명입니다. 3,000명이면은 이게 막판에 끌어올리면은 사실은 그 중도층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중도층에 근데 지금 저 어떤 심리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정권 심판과 정권 지지가 7대3 정도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100대 900이에요. 정권 심판, 그러니까 1% 오를 때마다. 선거 구별로. 그러면 이 표차가 1200표 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굉장히 붙은 지역구가 많거든요. 0. 몇 퍼센트, 막 1%. 예를 들면은 마포 갑의 조정훈 의원이 560표 차인가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1%포인트가 투표율이 더 올랐다라면 뭐 하면은 이지훈 후보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68%가 넘으면은 국힘이 100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67%가 됐고 108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8석이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103석하고 비교했을 때 5석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무소속 4명이 있어요. 103석에 플러스 4가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요 4명이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107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7석에서 108석이 된 거니까 108번뇌만 늘어났다.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예. 그럼 이 결과가 사실 뭐 일자리 얻는 분들은 다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어떻게 될지 일단 192 대 108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걸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핵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 뭐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면 좋겠다, 안 하게 하겠다 이런 쪽에 메시지랑 행보로 집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민생 뭐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정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대단히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원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도 계속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계속 부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안 지금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지금 법안 발의됐고 이렇게 네. 메시지 내는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를 더욱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상당히 시끄러운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구호가 나올 겁니다. 탄핵이 경제다. 탄핵해야지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사실 뭐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갈 건데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검법 계속 발의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최상병 특검 이미 추진하겠다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5월 2일 뭐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5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이제 당선자들 이제 임기가 시작을 해도 앞단에는 그 특검 이제 통과시키는 거 얘기, 그 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얘기, 그럼 또 다시 한번 회기가 바뀌었으니 또 추진할 거 아니에요. 회기가 바뀌면 또 추진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야당은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면서 야, 또 거부권이야? 지금 2년 만에 9개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9개를 해서 지금 역대 이승만 빼놓고는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를 했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힘 내에서도 약간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탄핵 국면으로 이제 점점점 가는 약간 그런 거가 전체적으로 야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의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의회 구조가 똑같잖아요. 탄핵을 하려면은 뭐 200석 사실 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빌드업을 쌓아가겠죠.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 운영이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 한번 때렸는데 변한 게 없어? 계속 그냥 그대로 원해? 고집불통, 일방적인 국정 운영 이렇게 계속하면 거기에 법률적인 헌법상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탄핵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당선된 분들도 다른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상병 특검만큼은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최상병 특검 오면은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그냥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자라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이탈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대단히 대통령으로서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섭 뭐 당선인이라든지 김용태 당선인은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뭐 중부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엔 이대로 가면 이거 당이 더 망하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을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야 될 유인이 있다라면은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거나 최소한 뭐 지방선거, 뭐 대선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민심에도 막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뭐 이렇게 특검에 찬성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인원이 8명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찍히면은 아무리 다음 공천을 총선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일종의 매드맨 전략이에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용어야. 이거는 실제.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 예, 있죠. 매드맨 네. 전략 이제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포 정치고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권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거는 영남권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수도권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대규모 이탈을 해가지고 뭔가 막 특검이 통과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마일리지만 계속 쌓여가는 약간 이 정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계속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의원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을 옹호하는 그러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되면은요 지역에서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못 견뎌요. 어떻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께서 더 정통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김준일 평론가님보다. 잠깐만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이 더 저는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여기는 지금 민주당 색깔을 메고 왔다고요. 지금 참칭 보수. 아니, 저는 애국 보수인데. 원래 파란색이 원조 보수 색깔이에요. 2012년 이전에. 그쪽 색깔. 저는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저는 빨간색은 애국 원래 보수, 그 애국 보수. 레닌의 색깔 아닙니까? 제가 신한국당 공채인데 그때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랬죠. 남색. 근데 그 최상병 특검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네. 내각 책임제하는 국가들처럼 불신임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만 대통령이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이란 건 다른 특검하고는 좀 다르게 본인의 행동의 불법성이 맞아요. 드러날 수도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관련된 일이 뭐가 문제냐면, 왜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들이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어떠한 지시나 명령이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만약 밝혀지게 되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헌법재판소 가서 이것이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추진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크게 보면 장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준일 대표님은 지난 1,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길게 보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할 거면 진작 변했어요. 안 변하면 죽어요. 사람은 원래 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성정이 막 대화하고 타협하고 심각한 고뇌를 통해서 정치적인 묘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난국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 기분파잖아요. 자꾸 저렇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먼저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자, 개헌하자. 내가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자. 개헌 정국으로 상황을 싹 돌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국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측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그냥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말씀하셔서 대통령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인선도 한다고 그러고 총리 인선도 하고 내각 총사퇴해라, 뭐 거국 내각 해라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쇄신 믿지 마세요. 쇄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 뭐냐면 대통령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인사안을 보면 대통령이 본인이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본인을 뭐 상당히 지지하고 밀어줬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모였거나 장관이었거나 이런 사람 중에서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국정운영기조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취재를 해보면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과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총선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가 총선에 저렇게 폭망했으면요 이런 메시지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바로바로 즉각적인 개각, 그 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이래야 되는데 이동관 뭐 비서실장 시킨다라는 막 그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될 것 같으면 본인이 나서서 개헌하고 임기 자기 본인 단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신 건 그 극단적인 쇄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걸 쇄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에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적인 통화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기대나 애정이 없는 분이에요.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국민의힘이 나를 뭐 좀 탄핵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자꾸 쓴소리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 주장을 해? 뭐 내가 내가 국민의힘 뭐 못하러 있어. 이럴 수가 있겠죠.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안 변합니다. 그분이 변할 뿐이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총선 전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되고 당이 그렇게 거의 애걸복걸 울면서 매달리면서 조금 변화해달라, 사과해달라, 2,000명 좀 양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지금도 180석이고 뭐 전에도 180석이고 이제 지금도 180석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고 그 인선 제가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이동관, 원희룡, 장제원, 이정현 이분들 중에 정진석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면은 쇄신으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 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올드보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친윤 중에 핵심들 막 이런 사람들 이동관 비서실장 와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국민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될 리가 없지. 아 평론가님이 추천하셨다고요? 제가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 하려면 하태경 정도는 해라. 그래도 쓴소리도 할 줄 알고 민심도 청취하고 보수 내에서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한 그 인력 포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속 안 당하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고발 좀 취하라고 고발 좀 제발 이렇게 보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그래서 상황을 쭉 보면은 총선 전에 대통령실의 움직임 그리고 참모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참모들은 무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의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지금 인적 개편을 통해서 쇄신 이미지를 보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 뭐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는데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우섭 정무수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나름의 역할들을 다 했어요.
대통령께 간언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왜 안 있느냐? 된 거예요? 그 있잖아.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처럼 바보야, 문제는 윤통이야. 윤통이 안 바뀌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아니 혹시 아까 뭐그 출구조사 결과 보고 막 와 뭐 100석 아래로 하겠네 하다가 뭔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전했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안도한 이런 느낌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과 조치들을 보면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니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냥 50일자 그냥 본인 감상문 같은 거 내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 시키겠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도 이런 건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생각해 본 건데 뭡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뭐 지난 국회 때 던졌는데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법안들이 아니고 양곡법 쌀 값에 대한 거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거 노동권에 대한 거고, 간호법, 이거 지금 의대 증원 사태하고 관련된 이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과 관련된 거 뭐 양보 안 하고 막 쭉 마외로 간다고 그래.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에서 던진 걸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 취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길게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통령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네 없네 뭐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관심이 없다라는 징표가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따로 자기들이 간호법 지금 발의한다니 물론 자기들 표현으로는 독소 조항 몇 개를 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뭐 지역사회라는 문구 몇 개 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법안 중에서는 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하면은 통과 가능성이 좀 있고 간호법은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의사랑 싸우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아마 이게 노동에 대한 문제라서 저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사안별로 통과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통과됐느냐 안 통과되느냐가 온 국민은 다 거기에 관심을 쏟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스타들이 오시니까 우리 동접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아, 1시 그래요? 10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가야 되는데 그래요. 1시 5분까지 그러면. 네. 이렇게 뭐. 10분이나 5분이나 똑같아요. 조금 해보시죠. 1시 10분까지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경직되게 나가고 민생 법안은 랜덤하다 뭐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예요? 아니,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가 나중에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모든 거에 다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실이나 참모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받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을 야당이 법안을 만드니까 그걸 거부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야, 이건 민생이고, 이건 국민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대선 공약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특검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또 본인 스타일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법을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긴 상황 아니에요, 추진하고 이게. 있고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출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의대 증원 문제는 당장은 출구가 없을 거예요. 왜 출구가 없냐면은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의사들 쪽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일단은 의협 지도부가 다음 달에 교체가 되거든요. 현재는 의협 비대위가 꾸려져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했는데 차기 회장이 그 대한소아과협회 뭐였지 이름이 그분이 야 너희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전공의는 그 박단에 대해서 탄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박단은 지금 교수들 다 비판하고 있고 너희들이 착취의 중간 관리자였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표성을 띠고 여기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화된다라는 게 최소한 5월 달은 넘길 거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 병원들, 대형 병원들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서울대병원 마이너스 통장을 1,000억을 만들었네. 뭐 그리고 지금 일부 아산병원이었나 어디였나 구조조정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 뭐 명퇴하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병원들이 지금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긴급으로 융자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장기간 되면은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었잖아요. 의료행위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무조건 찾아가는 3차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동네 2차 병원 가니까 여기도 수술 잘하네. 여기도 친절하네. 여기도 좋네. 약간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좀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의료 환경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답이 없어 보이고 어쨌든 의사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새로운 주장을 내놨거든요. 아, 그래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네.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의대 정원 다 취소해라. 차관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 우리가 진짜로 정말 자 우리 이거 연연하지 않으니까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 보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양측이 너무나 자기 고집들이 강해서 이거는 답이 없어 보이고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5월달 넘어가면은 확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가겠죠, 뭐. 그러면은 국민들 참 이 생명과 안전이 너무나 위험해진다. 큰일 났다. 근데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 게 대통령과 여당인데 이분들은 지금 당대표 누가 시킬까, 전당대회 누가 하나, 비서실장 누구 시킬까, 총리 누구 시킬까,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손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놓는 상황을 당분간 볼 수밖에 없어서 의대 정원, 의료 갈등은 좀 약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3차 병원에 대형 병원 환자들이 좀 덜 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의료 개혁 방안이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의료 개혁의 중요한 네. 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런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런 말씀이시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되는 게 원래 그래 파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의사들은.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좀 힘들어요, 진짜. 그 박민수 차관 간두라고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너 저렇게 나한테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하고는 같이 협상의 대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되게 어렵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차 기관, 대형 병원, 대학병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상태대로 가서 4학년들 유급당하면은요, 내년에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 가야 될 의사들 없죠. 인턴도 없어지죠. 그럼 대학병원들 어려워져가지고 간호사들 채용도 안 하죠. 의료 시스템 그 상태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탄핵 전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특검 전국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별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게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그렇죠. 기대해 국회에서라도 보시죠.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 더 여쭤볼게요. 대파 선거라고 또 우리 지난 총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파, 뭐 물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 이슈를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제 이슈를 밀었던 것 같아요. 민생 토론회 하면서 그게 뭐 지역 개발하고 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가서 뭔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약속도 많이 했고 그거는 앞으로 그래도 지켜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지켜줘야죠. 그거 지켜주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다 합쳐서 막 1,000조 원 뭐 그거 예산이 아니 필요하다고. 민자예요. 다 국고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됐든 민자는 뭐 그럼 땅 파서 나옵니까? 그 어디선가 누군가는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해야 되면은 다른데 써야 되는 돈이 그 투자처가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뭐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다 지켜진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니 그거를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총선용이라는 뭐 생각을 하고 그 국민들도 그거를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저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책적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은 야당이 150석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 여당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도 여당이었고 2008년에 한나라당도 여당이었고 그때 153석 그리고 2012년에 새누리당도 여당이었고 그때도 어쨌든 뭐 정권 집합론이 그렇게 셌지만이었고 2020년에 민주당도 여당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때 여당이었네요. 야당이 15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정권 심판론을 어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계속 했지만은 정권 심판론이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정권 심판론이 잘 안 먹힙니다. 그거는 이렇게 여당이 정책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능감이 떨어진 거지. 아, 또 뻥치고 있네. 약간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대로 정부가 실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뭐 일부는 조금 추진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지 않고 이거를 다 한다라는 거는 나라 가뜩이나 지금 80 몇 조 지금 펑크 났는데 재정 그것도 심각하죠. 예, 심각한데 이거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제발. 예. 안 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못 믿겠어요. 저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도권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GTX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공시키겠다고 했거든요. GTX A 노선 지금 일부 구간이 완성됐어요.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연초에 됐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에 된대요. 근데 GTX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강남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강남까지는요, 2008년도에나 완공이 돼요. 2028년. 2028년에나 완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완공하기로 약속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2028년도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 총선 있잖아요. 네, 다음 총선. 그러니까 이게 민생 토론회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시고 민생 토론회 개최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약속했던 것들 솔직히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또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수 연합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게 192석이니까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서 민생 정국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선거에 뭐 공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쟁이 많았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준다고 공약했고 또 비례정당 그 민주연합에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더 키워서 아동수당을 청소년까지 다 주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자영업자 빚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완전 탕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완화해주겠다 이런 공약도 또 민주당에서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국회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100몇십 개 법안들 다 통과시킬 때 그런 민생 법안들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특검 법안,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인 견해가 부딪히는 쟁점 법안,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도 여야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당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엔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너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너무 손가락질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일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진짜. 아, 다 저 해요 안 이렇게 해요. 다. 내가 뭘 평론가님 얘기 궁금하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욕합니다. 다른 사람은 욕 안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법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소득세 뭐 이런 거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는 법을 고쳐야 되지만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종부세를 뭐 올리네 내리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은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시행령 고치거나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고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근데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감세다 하면서 건전재정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나라 재정이 이렇게 역대 최고로 펑크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감세 그럼 철회할까요? 그러면 법인세 다시 올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요. 추경하려면 또 야당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야당한테 손 벌릴까요, 대통령이? 저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뭐 봐온 바로. 근데 그런 걸 야당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구조적으로? 아니 그게 추경을 기재부가 안 궁금하겠습니다.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야당이 주도해서 해요? 야당은 계속 추경하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뭐 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추경이든 예산을 줄이는 추경이든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출생기본소득을 주는 뭐 청소년까지 다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법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기재부는 편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국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무조건 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자신들의 법안이 계속 거부권을 통해서 거부당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이제 정치적으로도 봐라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에 가둬놓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랜덤하게 민생 법안이 몇 개 통과되면서 진행될 수는 있다 이런 약간 희망을 그 걸어보면서 일은 해요. 기본적으로. 그 일은 할 거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또 분한테 장기적인 정치 전망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야당이 유리한 또는 뭐 범진보 진영 유리한 방향으로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계속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시계추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제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총선이 다르고 대선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뭐 여기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랬지만 CBS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는 댓글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재 대표님의 자료까지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총선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은 보수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40, 50, 뭐 X세대를 포함해서 여기가 보수화가 덜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투표 행위로서 한번 내가 20대 때 처음에 투표 행위를 했었던 정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화가 덜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나이가 지금 고령화된 데가 서울 도봉갑, 강북갑, 도봉을 막 이런 데예요. 거기다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공식대로라면은 보수가 이겨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드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PK, TK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난 4년 동안 TK에서 40만 명이 줄었고요. TK에서 24만 명이 줄었는데 그게 47만 명이 경기도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는 근데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한 기본적으로 20, 30석을 민주당이 앞서는 총선 기준으로. 대선은 완전 어나더 게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준석이 잘라내고 다 쳐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합니까? 장 소장님. 저는 이러한 분석에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냥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럴 리가 국정운영을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하면 선거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지형이 잘못됐다, 연령별 뭐 이런 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봐봐요. 대통령이 상당히 폭넓은 이념적인 지형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주니까 그냥 압승해버리잖아요. 김준일 대표님의 분석이라면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패배를 했어야 되는데 잘하고 그러니까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지 마시고요.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미터는 뭐냐? 당의 관심 끊으시라. 네? 당대표 또 선출하는데
아, 내가 아끼는 사람이 또 돼야지. 지도부 친윤 체제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김준일 대표님 얘기처럼 기대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장 소장님, 개혁신당 여쭤보실 거예요. 대통령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개혁신당은 계속 범야권이에요? 아니면은요, 보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권인 것 같아요. 천하람이나 이준석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썩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되게 강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권으로 분류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셔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네, 뭐죠? 이광재 전 의원님 같은 분이 당선되셨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음 코너에서 다음 모시는 코너예요? 분이 바로 요 앞에 계신데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 안철수 의원이 고발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아쉽네요. 조금 이따 직접 모셔서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광재 전 의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예,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부상한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상처 입은 병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분당가부를 출마하셨는데 또 석패를 하셨고 그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하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의원 모시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금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은 보통 굉장히 탈진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이번에 한번 분당 갑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거기 네, 좀 네. 낯서신 곳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 하셨으니까 또 거기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어렵다고 하는 곳인데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미 갈 때 각오를 많이 하고 갔으니까요. 근데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다. 분당갑이나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많은 험지에서 출마한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이 두 개 분열된 나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우리의 모두 과제 아닐까. 또 현지에서는 제가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니 표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건가 그랬는데 막 아이들이 막 따라와서 막 연호를 부르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마파를 해주잖아요. 아, 뭐 SNS.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아유 어린 친구들이 이번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상처가 안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 거기가 그 표차가 좀 많이 났던 데잖아요. 민주당하고 이게 저 보수정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 17%, 17%. 예, 김동연 지사가 마이너스 15%. 경기도지사 선거 때. 예, 예. 네. 큰 데인데 이번에 거의 지금 한 이길 뻔했죠. 4, 5% 차이 나는 네, 거죠. 이길 뻔했죠. 거의 많이 따라잡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되셨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나 그 아쉬움은 그 많죠. 근데 민주당 조사나 그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소나 제가 이긴다고 한 이틀 전에 대체로가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없기도 한 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 진짜 이 대한민국 품격 있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지고 볶고 남 욕하고 이런 정치를 좀 끝내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거티브 안 하고 좀 뭐 파페라 유사나 문화 유사도 하고 또 제가 워낙 성실히 했고 그래서 좀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 그 사진 봤어요. 지하철역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깜깜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계신 사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출마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차츰차츰 선거가 진행되면서 꼭 이겨주세요. 근데 꼭자가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꼭 이겨주세요. 꼭 이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더 되잖아요. 더 되니까 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워낙 일찍 나가보니까 유권자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오리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오리를 만나셨어요? 네, 오리,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결국은 아침 첫 출근하시는 분들을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저기 이제 불을 꺼놨거든요. 지하철역에 출근하시기 전엔 불을 다 꺼놓나요? 꺼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컴컴한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의 이 정치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러면 처음 출근해서 거기서 나오는 분을 한테 인사를 네,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한 하고 명부터? 또, 예,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분도 인사하고 그런 거죠.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건 항상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장에 있어든. 그리고 제가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이번에 다녀보니까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분당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분당 사람들은 좀 잘 사는 분들이지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서민들도 또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사회가 참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또 숙연해지는 게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판교라는 곳하고 분당이라는 곳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돕는 이런 좀 하나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지역에 가서도 뭐 그런 뜻을 좀 펼칠 기회가 있어요. 그건 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판교가 이제 1년에 175조 정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혁신경제 거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한 7만 9천 명 정도 일을 하시는데 2만 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 한 6만 명 정도가
전부 긴 시간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과 주거가 이게 근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건 제가 아주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입지법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판교 같은 데도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은 높은 일하는 오피스 빌딩이 있고 다리를 놓게 되면 그 옆에 주거단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고, 또 한편 분당이라는 도시는 이제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아주 좀 감동적인 거는 이 탄천이라는 생태하천, 거기에 정말 저는 아이들이 그 농구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도 먹고, 그 서울 아파트 단지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웃들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생태와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교와 분당 전체가 일자리의 주거가 근접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하천이나 공원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옆집이 누가 있나? 너무 보기 좋았던 게요. 그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같이 공차하고 놀고 있고 엄마 아빠들이 그 호프집에서 맥주 먹고 얘기하고 간혹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주 같은 거 하나 주워서 주워 가는 게 아니죠, 선생님. 그래서 하나 더 시켜가지고서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어야 살아 행복한데 그런 게 미래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게 재건축 단지 하나하나별로 재건축을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도시 전체를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행복 도시를 기본 개념 목표로 해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여기도 분당도 행복하고 이걸 전국으로 퍼뜨리면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오히려 제가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그리고 사명도 느끼게 된 그런 좋은 과정이었어요. 좀 아쉽네요. 그럼 멋진 도시를 만들고 그 모델이 돼서 좀 전국에 확산되고 외국에도 확산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거 얘기 좀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총선에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한 것이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잖아요, 지금. 그 하나는 그 민생 경제에 너무 무능하다. 하나는 불통이다. 그리고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이제 부딪혀 있는 과제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때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해놓고 뽑아달라고 하고 지금 돌아서서는 이제 배 윤석열 호에 이제 구멍을 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때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게 많은 9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죠. 네, 좀 아까 정치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다 그 얘기하고 절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이 깊을 텐데 그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를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스타일로 해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거국 내각을 생각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거의 200석에 가는 그 야당이고 이런 민심의 상태고 민생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강력한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난 대한민국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그 민생 경제에 강력한 무게를 둔 거국 내각 체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조금 전에 방송에서 그 국민의힘 당권이나 이런 데 거리를 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탈당까지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거국 내각으로 확실히 가는 길을 잡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태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성장률도 지금 일본에 뒤질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도 한데 또 뭐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럴 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면 좀 정말 국가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느꼈지만 이 민생 경제 현재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그리고 1% 경제 성장률에 여기다가 그 고령화 속도하고 우리가 결국 저출생 문제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면에 나는 거의 비상경제 내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국 내각을 짤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가을 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세계의 질서도 큰 틀의 변화인데 결국 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안전해야 결국은 뭐 정부도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나는 큰 틀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조국 이번에 대표 만나야 돼.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좀 쓴소리하는 원로를 만난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그 전국 구상, 이 거국 내각이나 이런 쪽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먼저 야당 대표부터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 만나야 한다. 만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이번 어쨌든 국민이 그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다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국회라는 게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결단을 해 나가면 좀 나라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국 내각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나라 전체의 인재를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다가 복수 추천 같은 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복수를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국회로 보내. 그래야 국무총리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각 부분에서는 뭔가 이 민생 경제 문제하고 그 외교 문제를 현실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은 내 편을 쓰면은 어렵고요. 천하의 문제를 풀려면 천하의 인재를 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 대통령 우리가 인사혁신처가 있거든요. 네네. 인사혁신처에서 적어도 한 5배수 정도 사람을 내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한 5배수 정도 추천을 하고 부처 출입 기자들이 한 5배수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한 5배수 추천을 하면 제가 청와대에 인사해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인사혁신 추천하고 부처에서 추천하고 부처 기자들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이렇게 5군데 추천하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번에 내각에 진입을 해야 그래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아, 컨센서스가 있는 인사를 해라. 본인의 인사를 하지 말고 그런 말씀. 그럼 그렇죠. 지금처럼 검찰 출신들이 뭐 방통위원장도 하고 뭐 권익위원장도 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국민이 이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국민이 항상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크게 패배했으면 국민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번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서실장 마음을 화평 비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 화평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일단 행정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대통령 그 측근을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쓴 말을 듣는 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차관 인사가 있었어요. 아니, 장관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차관 인사 실무를 했는데 다 끝났어요. 장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몇 사람을 반대했어요. 그 4시쯤, 3시쯤, 4시쯤 시작했는데 한 6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너한테 화가 확 났어요. 야, 내가 인사권자야. 그것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큰 목소리야. 야, 내가 인사권자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 쫄지 않으셨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으셨대.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만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시 보자고. 그래서 둘만 안가에서 만났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분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나도 심사숙고해서 장관 자리를 골랐는데 그 자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잠을 못 잤대. 그래서 이거는 포기. 응?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네는 이런 걸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또 하나는 너의 주장이 일부에 타당성이 있는데 나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보완제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차관을 한 사람 더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 그렇게 3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분은 다른 사람이구나. 지도자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졌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됐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언하는 사람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너도 이 다음에 잘하면은 그 직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건 기본이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데 난 지금 우리 지도자들한테 바로 그런 큰 용기, 비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직언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이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봐야 되는 단적인 이유는 지난번 부산 엑스포 실패죠. 그걸 뭐냐면 표수 계산을 그 뭐 동네 애들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전 세계 각국 대표가 투표하는 거를 그걸 계산을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거고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나서 사표 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단적으로 현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죠. 그렇군요. 이게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정치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와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보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를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를 옮기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또 하나는 과연 권력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건지라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권력 구조 문제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 그들만의 권력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아주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건데 국가의 헌법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집.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냥 쉰다는 청년이 지금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그 많은 스펙을 쌓고 대학을 보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집 사는데 26년이 걸리면은 그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 문제. 그다음에 보육 교육 문제. 결혼할 때까지 3억 7천만 원이 들면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다음에 노후연금 문제. 지금 젊은이들이 이 자꾸 세금 우리 빚내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우리 뭐냐면
빈털터리 만들 거라고 불만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둔다는 것을 하고 모든 정치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이거를 둔다. 헌법적 가치로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력 구조만 하나만 얘기하는 건 그들만의 권력 게임이라는 게 국민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새는 새로운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때문에 파탄이 일어났다.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야당도 이 문제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네, 그죠? 네. 여야가 같이 저는 일자리, 보육, 교육, 그죠? 집, 그다음에 노후연금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가치를. 그리고 이제 빨리 의대 정원을 둘러싸는 이거 병원, 지금 수술실 난리 났거든요. 네, 네, 이 정상화하는 거부터 빨리 타결을 져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헌법에 일자리, 집, 교육, 소득, 뭐 노후 소득 이런 거를 보장하라고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국가의 뭐냐면은 프라이어티가 뭐냐 이거죠.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제 제가 분당 판교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분당이니까 거기 이제 약간 집안 여유가 있으니까 학력이나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력 가지고도 취직이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또 못 구해서 중소기업은 아주 애를 먹어요 지금. 이건 뭔가 이민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은 공부 가르친 거하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판교에 가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분당 판교라는 그런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0명이에요. 중학교에는 1명씩밖에 없고 고등학교 2명.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컴퓨터 교육을 거의 못 받고 대학을 가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생길 수가 없고 회사에서는 지금 100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고 그게 사실 고급 인력인데 이런 미스매칭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국가가 이 보육 교육 문제하고 집 문제는 판교 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판교 집값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몇십억짜리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와 보육 교육과 집과 그다음에 노후연금 문제는 정치의 존재 이유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명문화하고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든 헌법부터 이거를 확고히 뿌리내려고 이걸 가지고 나는 정치인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헌법에 어쨌든 뭐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든지 뭐 집을 구하든지 이거는 개인의 책임에 상당히 맡겨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죠. 정치가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가 이런 책임져야 거죠. 된다. 그러니까 국가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지금 사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 각자 추구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각자 행복을 도생이니까. 어떻게 해? 각자 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정치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왜 저들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네 가지 문제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그 권력 구조 문제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권력 구조 문제는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야 된다.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각제로는 안 된다. 그 내각제가 가려면 국민들이 현 국회의원들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현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현재 신뢰도 수준이 80%가 불신한다. 이걸 가지고는 국민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제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내각제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리한테 사실상 그 재청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더 명문화하고 사실은 국가가 안정화되려면
총리를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복수 추천하면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관을 할 때도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시킬 때는 상임위원장 적어도 8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8년 이상 한 사람들을 장관을 시킨다. 이렇게 명문화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대통령에 줄 서는 게 아니고 전부 상임위원장이 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8년 이게 해당 상임위원을 8년 하면요 전문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하려면 보통 10년 국회의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몇 선을 하니까 미국의 아태소위 위원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장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경쟁해서 장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혹시 근데 요즘 논쟁이 있는 그 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구제는 한번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소선거구제 이번에 보면은 부산이 전체적으로 45% 민주당인데 전재수 의원 1명 됐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박재우 의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됐는데 저는 조금 그 이번에도 보면은 정당 공천 받는데 너무 그러잖아요. 난 좀 소신 있게 정치를 하면 정당 공천 받는데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자기 소신 있게 정치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결국 출마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나 좀 여야가 좋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일본의 오마이게니치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일본이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가고 난 이후에 큰 정치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하다못해 석패율 제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이요? 지난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 강원도지사 선거 떨어질 줄 알고 나가고 종로 그 곽상원 변호사 양보하고 그 또 어려운 분당갑에 나갔냐라고 하는데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좀 같이 극복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이 좀 지혜를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다음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또 올 텐데 계속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지사 제한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좀 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광재 전 의원하고 같이요. 지금 우리 총선의 의미 그리고 이 격전지에서 패배한 소회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개헌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